꽃이 만발한 어느 왕국에 장미로 가득한 정원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다. 마음씨가 착하고 오만함이라곤 없는 공주였다. 그리고 왕실 수석 정원사에게는 아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너무나 잘생기고 총명하고 고귀하여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왕자로 여겼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고요한 오솔길 사이 오래된 분수 곁에서 함께 놀았다. 어린 시절의 우정은 돌담을 타고 오르는 덩굴처럼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났다. 그리고 어느 날 둘 다 깨달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정이기를 멈추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아버지의 정원에 핀 장미처럼 고요하고 자연스럽게 피어났지만 장미와 달리 그 가시는 왕실의 법과 신분의 장벽이었다. 그들은 꽃들 사이에서 몰래 만나며 속삭이며 자신들의 행복이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주의 마음을 꿈꾸는 것은 젊은 정원사만이 아니었다. 궁정에는 수석 대신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고귀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괴짝이 가득 찬 만큼이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오만하고 자기 도취에 빠진 그는 세상이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공주는 그에게 연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전리품이자 왕자로 향하는 디딤돌이었다. 그는 혈통 좋은 준말을 사듯이 공주의 사랑을 사려 했으나 공주의 마음이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온 궁정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오만하게 공주에게 청혼했다. 마치 태생과 지위로 당연히 자기 것인 양 요구하듯이. 신하들이 수군거렸다. 공주는 예법이 요구하는 대로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고 묵묵히 남아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었으므로 비밀은 오래 비밀로 남지 못했다. 매의 눈보다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수석 대신 자신이 공주와 정원사의 아들의 만남을 왕에게 고했다. 분노가 마른 숲의 화재처럼 통치자의 마음속에 타올랐다. 그는 딸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약함이 아니라 수치심이 뒤섞인 분노 때문이었다. 나의 가문은 이 땅을 10대에 걸쳐 다스려 왔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네가 왕관을 평민의 발 아래 던지겠다는 것이냐? 공주는 침묵했고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이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왕은 함정에 빠져 있었다. 그는 군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익숙한 통치자였지만 소녀의 마음이라는 단순한 비밀 앞에서는 무력했다. 딸을 대신의 아들에게 주는 것은 남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사랑을 지키는 것은 왕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대신을 거절하는 것은 궁정에서의 그의 음모의 힘을 알기에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분노와 두려움 사이의 침묵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무르익고 있었다. 그리하여 왕은 출구를 찾았다. 여우의 길처럼 교활한 방법을. 그는 두 사람을 왕좌 앞에 데려오라 명했다. 대신의 아들과 정원사의 아들을. 대전이 숨을 죽였다.
내 보기에 너희 둘 다 자격이 있구나. 그가 거짓 지혜를 담아 말했다. 운명이 판단하게 하자. 먼 땅으로 떠나 공주를 위해 가장 희귀하고 진귀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가 공주의 손을 얻을 것이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 진실을 보았다. 그는 공정한 시합을 선언하면서도 이미 승자를 알고 있었다. 그의 공정함은 잔인한 계산을 위한 아름다운 가면에 불과했다. 대신의 아들에게는 금, 배, 하인이 있었다. 정원사의 아들에게는 오직 강한 두 팔과 사랑하는 마음뿐이었다. 공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이 아버지에게 애원했지만 왕은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청년이 앞으로 나서 조용히 말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두 마디 속에는 상대의 모든 금보다 더 큰 품위가 담겨 있었다. 출발의 날이 왔고 온 수도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먼저 대신의 아들이 나섰다. 왕은 그에게 바람처럼 빠른 최고의 아라비아 준말을 끌어다 주었다. 아버지는 금으로 빽빽이 채운 돈주머니를 건넸다. 그 뒤로 식량을 실은 하인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는 안장에 뛰어올라 자만에 찬 미소를 짓고 상대에게 조롱하는 시선을 던졌다. 팡파르가 울렸고 그는 군중의 환호 속에 달려갔다. 그 다음은 정원사의 아들 차례였다. 마국간에서 가장 늙고 절뚝거리며 겨우 바를 때는 말이 끌려 나왔다. 재무관이 비웃으며 한 줌의 구리동전을 세워주었다. 하인도 식량도 없이 오직 정적과 신하들의 억눌린 웃음뿐이었다. 한 사람은 부와 권력의 날개를 타고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절망의 절뚝거리는 다리로 떠났다. 그러나 청년은 등을 곧게 펴고 고삐를 잡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바로 그 느린 걸음이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를 것이라는 것을. 청년은 느리게 말을 몰았다. 낙담했지만 꺾이지는 않았다. 절뚝거리는 말은 고르지 못한 발걸음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다. 성문 바로 앞, 길가의 먼지 속에서 그는 넉마를 걸친 허리 굽은 노파를 발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밀었지만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반시간 전 이곳을 대신의 아들의 화려한 행렬이 지나갔는데 말발굽 아래에서 튄 진흙만 그녀에게 끼얹었을 뿐이었다. 메마른 노파의 얼굴에는 그 진흙의 자국이 마치 인간 무관심의 흉터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착한 분.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구걸하는 습관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여정 끝에 기다리고 있을 바로 그 빈곤의 화신이었다. 그러나 청년의 마음은 외면하는 대신 연민으로 떨렸다. 청년은 고삐를 당겼고 절뚝거리는 말은 순순히 멈추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꺼내 열었다. 손바닥 위로 보잘것없는 한 줌의 구리 동전이 쏟아졌다. 길고 알 수 없는 여정을 위한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는 동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길을. 공주를, 이별할 때 눈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을 생각했다.
금으로 모든 문을 여는 상대를 생각했다. 이 동전 없이는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노파를 바라보았을 때 연민이 계산보다 강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말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떨리는 손바닥에 마지막 한 입까지 모든 동전을 쏟아 부었다. 단 하나도 자신에게 남기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서서 말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것을 내어줌으로써 그는 진정으로 부유해졌다. 왜냐하면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동전은 순수한 마음이었고 그것은 어떤 금보다 귀한 것이었으므로. 청년이 이미 등자에 발을 걸려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강하고 맑은 전혀 노파의 것이 아닌 목소리. 돌아보거라, 착한 청년아. 그가 돌아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허리 굽은 거지 노파가 온전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넉마는 빛나는 의복으로 변했고 주름진 얼굴은 젊고 위엄 있게 바뀌었다. 그의 앞에 강력한 마녀가 서 있었다. 네 선함이 너를 구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 동전은 금으로 돌아올 것이다. 잘 들어라. 진귀한 물건을 찾지 마라. 곧장 이웃 술탄의 나라로 달려가라. 술탄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 가는 길에 외로운 검은 순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데리고 가거라. 궁전에 가서 술탄을 치료하겠다고 말하고 대가로 단 한 가지만 요구하여라. 바람이 길 위의 먼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마녀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렇게 그의 적선은 현명한 조언이 되었고 거지에 대한 연민은 부가 아닌 힘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켜준 축복이 되었다. 청년은 마녀의 말을 믿고 밤낮으로 달렸다. 이틀째가 저물 무렵 바위투성이 언덕 옆에서 외로운 검은 숫양을 보았다. 예언과 똑같았다. 청년은 그것을 안장에 묻고 계속 나아갔다. 사흘째 저녁, 술탄의 도시 성벽이 나타났다. 그러나 성문에는 경비병도 상인도 없었다. 시장은 문을 닫았고 거리는 침묵했다.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떠돌며 속삭임으로만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도시에 들어섰고 거리의 침묵은 가장 큰 장내 곡성보다도 무거웠다. 술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노인이 그에게 말했다. 최고의 의원들이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녀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다. 청년은 궁전 경비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국에서 온 의원입니다. 저를 술탄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경비병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절박함이 이미 오래전에 신중함을 이겼고 그를 들여보내 주었다. 침실에는 시든 냄새가 가득했다. 비단 방석 위에 누워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르고 양피지 같은 피부가 뼈에 붙은 거의 해골이었다. 술탄은 겨우 숨을 쉬었고 매 호흡이 마지막인 듯 했다. 청년은 검은 숫장을 침상으로 이끌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고
의원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숫장의 뿔로 술탄의 이마를 3번 대고는 멈추었다. 정적이 한순간 이어졌다. 그러자 마른 피부에 핏기가 돌았고 움푹 들어간 가슴이 깊은 숨결로 부풀어 올랐으며 술탄이 눈을 떴다. 맑고 살아있는 눈. 그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건강해진 손을 놀란 듯 바라보았다. 대전이 탄성을 질렀다. 검은 수장뿔의 단순한 접촉이 죽음의 숨결보다 강했고 생명은 한때 떠났던 것처럼 빠르게 술탄의 몸에 돌아왔다. 궁전은 환희로 폭발했다. 치유된 술탄은 행복에 빛났고 감사의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보물창고를 활짝 열라명하며 외쳤다. 무엇이든 청하라. 금괴짝, 다이아몬드, 대상. 내 왕국의 반이라도 좋다. 그러나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위대하신 술탄이시여, 저에게는 금도 땅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보물창고에 들어가 단 하나의 물건을 가져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손을 걸고 버리는 시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술탄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문이 열렸고 청년은 보물의 바다로 들어섰다. 금화의 산, 루비의 흩어짐, 다이아몬드의 빛남. 이 모든 것이 누구라도 눈이 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그 옆을 지나갔다. 가장 먼 구석, 먼지와 망각 사이에 오래되고 빛이 바랜 청동 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가 그것을 집어들자 마음이 잔잔한 온기로 응답했다. 이것이 제 보상입니다. 그가 말했다. 술탄은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약속을 지켰다. 청년은 눈을 즐겁게 하는 빛남을 지나쳐 마음에 말을 거는 무광택을 택했다. 궁전을 떠나 청년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반지를 꺼냈다. 청동은 빛이 바래고 오래된 먼지로 덮여 있었다. 이상한 보상이군. 그는 생각하며 무심코 소매 끝으로 반지를 문질렀다. 그 순간 땅이 흔들렸다. 발밑에서 해를 가리는 짙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다. 연기가 응축되어 거대한 형상의 윤곽을 이루었고 청년 앞에 불타는 눈과 천둥의 목소리를 가진 강력한 진이가 나타났다. 저는 반지의 종입니다. 그가 땅에 닿도록 몸을 숙이며 말했다. 무엇을 명하시겠습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청년은 자기 눈을 믿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수천 명의 현자가 그냥 지나쳤을 빛바랜 반지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었다. 시간의 먼지를 닦고자 했던 단순한 손의 움직임이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를 지워버렸다. 놀라움에서 벗어난 청년은 진이를 올려다보며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수석 대신의 아들을 찾아라. 아라비아 준말을 타고 금주머니를 가지고 달려간 자를 어디에 있든 나에게 데려와라. 진이는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순간이 지났을 뿐 그가 돌아왔다. 대신의 아들을 그는 먼 해외의 도시에서 찾았는데 그곳에서 그는 시합도
공주도 잊은 채 주막에서 아버지의 금을 탕진하며 연애를 벌이고 있었다. 주인의 명에 따라 진이는 오만한 청년을 붙잡아 그의 화려한 의복을 노예의 넝마로 바꾸고 정원사의 아들발 앞에 던졌다. 상대는 공포와 굴욕에 떨며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 조롱으로 여정을 시작한 자가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의 자랑이었던 금은 진정한 힘 앞에서 먼지가 되었다. 이제 청년에게는 시합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진이를 향해 두 번째 명령을 내렸다. 바닷가에 세상이 아직 본 적 없는 배를 지어라. 나의 약혼녀 공주에게 어울리는 배를. 진이가 양 손바닥을 치자 해변이 살아났다. 모래와 바람에서 바다 거품과 햇빛에서 배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선체는 순금으로 주조되어 먼 해안의 어부들이 눈을 가릴 만큼 빛났다. 돛대는 상하 통나무로 세워져 희고 매끄러웠다. 그리고 가장 고운 은빛 비단 돛은 바람에 나부끼며 마치 얼어붙은 달빛 같았다. 갑판 위에는 왕의 의복을 입은 100명의 전사가 줄지어 서 있었다. 말없이 위험 있게. 이것은 배가 아니라 목수의 손이 아닌 반지의 주인의 한마디 말로 태어난 떠다니는 궁전이었다. 청년이 황금 갑판에 올라서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진이는 주인에게 왕의 의복을 입혔다. 비단과 금 자수, 술탄에게도 어울릴 만한 것이었다. 청년이 배에 올라 갑판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여전히 넝마를 걸치고 떨고 있는 옛 상대에게 멈추었다. 여기 양동이와 걸레가 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갑판을 문질러라. 한때 세상을 내려다보던 대신의 아들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일을 시작했다. 은빛 돛에 바람이 불어찼고 황금배가 고향 해안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년은 뱃머리에 서 있었고 바닷바 바람이 그의 왕의 망토를 펄럭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의 그림자도 예전 굴욕의 흔적도 없었다. 그는 정원사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 절뚝거리는 말을 타고 수치를 향해 그를 몰아붙이던 바람은 이제 경의를 담아 은빛 돛을 채우며 그를 영광을 향해 실어가고 있었다. 황금 배가 항구에 들어섰을 때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며 온 도시가 멈추었다. 왕과 공주와 궁정이 자기 눈을 믿지 못한 채 해안으로 뛰어나왔다. 황금 현문을 따라 왕의 의복을 입은 아름다운 왕자가 내려왔고 그 뒤를 노예의 넝마를 걸친 대신의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왔다. 군중이 탄성을 질렀다. 왕은 낯선 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의 앞에 정원사의 아들이 서 있었다. 한 줌의 구리를 가지고 떠났던 자가 순금의 배를 가지고 돌아왔고 그의 진기한 선물은 너무나 커서 왕실의 모든 거만함을 가려버렸다. 자신의 말을 번복할 수 없었다. 온 도시가 증인이었으므로. 네가 이겼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주는 기쁨의 눈물 너머로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배 전체보다 더 많은 금빛이 빛나고 있었다.
왕은 약속을 지켰고 혼례의 날이 정해졌다. 오랫동안 왕실 정원의 그늘에 숨어 있던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빛 아래에서 활짝 피어났다. 청년의 명에 따라 지니는 왕궁 맞은편에 새로운 궁전을 세웠다. 더욱 아름다운 대리석 탑과 본 적 없는 새들이 노래하는 정원이 있는 궁전을. 연인들은 꽃이 핀 오솔길을 거닐었고 매일이 운명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모든 시련은 먼 폭풍처럼 뒤에 남겨진 것 같았고 앞에는 행복한 삶이라는 잔잔한 바다만이 그들을 기다리는 듯 했다. 그러나 행복은 교활한 조언자이다. 사랑과 힘에 둘러싸여 청년은 경계를 풀었다. 반지는 여전히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에는 그림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질투이다. 황금배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궁전에 대한 소문은 마른 풀 위의 불처럼 세상에 퍼져나갔다. 상인들은 시장에서 기적을 속삭였고 선원들은 항구의 주막에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먼 검은 사막의 한가운데 흑요석으로 된 외로운 탑에 사는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의 심장까지 도달했다. 그는 사랑도 자비도 알지 못했다. 오직 영원한 권력에 대한 굶주림만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마법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모든 마법융을의 전문가인 그는 즉시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 이 기적들 뒤에는 위대한 진위 중 하나가 있었다. 그런 보물이 어떤 어린 녀석에게 속해 있다니. 질투와 탐욕이 그의 검은 심장을 죄었다. 그는 고대의 책을 덮고 망토를 걸치고 탑을 떠났다. 궁전에서 사랑의 음악이 울리는 동안 사막에서는 다른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불길한 탐욕의 노래가 이미 남의 보물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마법사는 떠돌이 고물상으로 변장하여 도시에 도착했다. 청년이 사냥을 떠난 날을 기다렸다가 새 궁전의 창문 아래로 다가갔다. 새것, 반짝이는 구리 반지를 헝것 빛바랜 청동 반지와 바꿔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삐걱거렸다. 공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상인의 소리를 듣고 그녀는 약혼자가 한 번도 빼지 않던 얇고 볼품없는 반지를 떠올렸다. 불쌍한 빛바랜 반지. 그녀는 다정하게 생각했다. 새 것 예쁜 것으로 바꿔주면 멋진 깜짝 선물이 되겠지? 그녀는 반지의 비밀을 몰랐다. 청년이 마법과 진리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상인을 불러 미소를 지으며 청동 반지를 내밀었다. 마법사는 눈 속의 승리감을 간신히 억누르며 그녀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구리 장신구를 놓아주었다. 문이 닫혔다. 고물상은 모퉁이를 돌았고 그의 굽은 등이 곧게 펴졌으며 주먹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 쥐어져 있었다. 그렇게 가장 좋은 의도에서 공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무한한 힘을 텅 빈 번쩍임과 맞바꾸며 마법사는 탐욕스러운 환희에 숨이 차며 궁전에서 달아나 반지를 문질렀다.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고 그 앞에 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반지의 종입니다. 무엇을 명하시겠습니까? 나의 새로운 주인이시여. 이 궁전과 모든 보물과 아름다운 공주와 나 자신을 세상 끝 검은 사막의 한가운데로 옮겨라. 마법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짙은 안개가 수위처럼 궁전을 감쌌다. 둔탁한 울림이 들렸고 안개가 걷히자 대리석 탑이 있던 자리에는 오직 벌거벗은 짓밟힌 땅만 남아 있었다. 벽도 돌도 흔적도 없었다. 청년은 해질녘에 사냥에서 돌아왔다. 그는 공허를 보았고 그의 심장이 길고 무서운 한 박동 동안 멈추었다. 궁전, 공주, 반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대리석 벽처럼 견고해 보였던 그의 행복은 그것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고 오직 공허와 쓰라린 속임의 냄새만 남겼다. 청년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대리석 탑이 빛나던 벌거벗은 땅 위에 서 있었다. 하인들이 떠돌이 상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반지를 빼앗겼다. 공주가 납치당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왕은 설명을 듣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에 눈이 먼 채 그는 청년을 마법과 딸의 실종으로 고발하고 새벽 전에 도시에서 추방하라 명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길을 걷고 있었다. 넝마가 되어버린 사냥복 차림으로.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자들이 이제는 외면했다. 부러워하던 자들이 이제는 비웃었다. 그는 다시 정원사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원조차 없었다. 오직 발밑에 타버린 땅과 가슴속 희망의 재뿐이었다. 절망이 검은 구름처럼 그의 영혼을 뒤덮었고 앞길은 끝없는 밤처럼 보였다. 사흘 동안 그는 목적 없이 떠돌았고 슬픔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첫 햇살이 그의 얼굴에 닿았을 때 그는 그녀의 눈을 떠올렸다. 이별할 때 눈물로 가득했던, 만남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눈을. 그리고 그 눈이 지금 도움을 간청하고 있었다. 한번 찾았으니 다시 찾겠다. 그가 소리내어 말했다. 설령 맨발로 온 세상을 돌아야 한다 해도. 그는 땅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고 어깨를 폈다. 앞에는 동쪽이 놓여 있었다. 그의 궁전을 삼킨 먼지 구름이 달아난 곳. 그러니 그 길이 그의 길이었다. 바다로, 바다 너머로, 세상 끝까지. 그는 반지의 마법을 잃었지만 어떤 진이보다 강하고 바다와 사막을 넘어 그를 이끌 수 있는 사랑의 마법을 얻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결의는 강철보다 단단해졌다. 긴 여러 주 동안 그는 동쪽으로 걸으며 열매를 먹고 노천에서 잠을 잤다. 마침내 길이 바닷가로 이끌었다. 저 멀리 파도 사이에 작은 바위섬이 어둡게 보였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불렀다. 듣는 법을 배운 가슴속의 조용한 목소리. 청년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파도가 그를 때렸고 짠 물이 눈을 태웠지만 그는 완강하게 앞으로 팔을 저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돌투성이 해안에 기어 올랐고 놀라움에 얼어붙었다. 눈이 닿는 곳마다 생쥐들이 바삐 돌아다녔다. 수천, 수만 마리, 회색, 갈색, 아주 작은 것들. 이곳은 그들의 비밀 왕국, 생쥐의 섬이었다. 그러나 이 왕국에 기쁨은 없었다. 작은 동물들은 마르고 지쳐 보였다. 가뭄이 풀을 태웠고 왕 대신 굶주림이 섬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곳은 가장 작은 자들의 왕국이었고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숫자만큼이나 컸지만 세상은 그들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 청년은 지친 생쥐들을 바라보았고 옥이 조여왔다. 그 자신도 어제부터 먹지 못했다. 보따리에는 딱딱해진 빵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얼마나 될지 모를 여정을 위한 마지막 음식. 그의 발치로 새끼 생쥐들이 달려왔다. 아주 작고 떨리는 수염과 배고픈 눈을 한. 그들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았고 그 눈빛에는 너무나 많은 간청이 담겨 있어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성문 앞의 노파와 자신의 한 줌 구리 동전을 떠올렸다. 청년은 돌 위에 앉아 빵을 꺼내 따뜻한 손가락으로 부스러뜨리기 시작했다. 부스러기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전부. 생쥐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둘러 빵을 주워 먹었다. 먹어라 꼬마들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여정의 처음처럼 그는 가진 것 전부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땅에 던져진 이 빵은 그의 미래의 승리의 씨앗이 되었다. 배를 채운 생쥐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청년을 둘러싸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찍찍거림을 보냈다. 그러자 무리가 갈라졌고 앞으로 큰 흰 생쥐가 나섰다. 그녀의 머리에는 작은 금관이 빛나고 있었고 검은 눈에는 날카로운 지혜가 빛나고 있었다. 네가 내 아이들을 굶주림에서 구해주었구나, 착한 이여. 그녀가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작은 민족이지만 기억은 길고 감사는 끝이 없다. 그녀는 키가 작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기 백성 하나하나의 생명의 값을 아는 진정한 여왕의 위엄이 울렸다. 나를 따라오거라. 그녀가 말했다. 내 궁전에서 은혜를 갚고 싶다. 오래전에 기적에 놀라는 것을 그만둔 청년은 작은 여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따랐다. 흰 생쥐가 바위 틈새로 날쌔게 들어갔고 그는 뒤따라 발을 내디뎠다. 아래로, 어둠 속으로, 자신의 놀라운 운명의 새로운 전환을 향하여. 지하 궁전에서 반딧불이의 빛 아래 청년은 생쥐 여왕 앞에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말이 넘치는 물 항아리의 물처럼 그에게서 쏟아져 나왔다. 그는 공주와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불공정한 시합과 신비로운 반지에 대해. 착한 지니와 황금배에 대해. 속임수로 반지를 훔친 교활한 마법사에 대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라진 궁전에 대해. 그는 실수도 눈물도 숨기지 않았다. 수천 마리의 생쥐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작은 눈들이 동정으로 빛났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끝맺었다. 그리고 제 사랑을 되찾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성과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사랑과 상실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만을 들었다. 어떤 마음이든 생쥐의 마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여왕은 생각에 잠기며 발로 자신의 금관을 만졌다. 생쥐 여왕은 생각에 잠겼고 지하 궁전의 침묵은 꿀처럼 걸쭉해졌다. 우리는 그 마법사를 알고 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는 바다 너머 검은 사막에 살고 있다. 잔인하고 교활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다. 군대가 지나가지 못하는 곳을 생쥐는 빠져나갈 수 있다. 그녀가 발로 돌 왕자를 치자 대전에 가느다란 울림이 퍼졌다. 수천 마리의 생쥐가 멈추었다. 3명의 자원자가 필요하다. 대열에서 3마리의 생쥐가 나섰다. 첫 번째는 가장 날쌘 그림자처럼 빠른. 두 번째는 가장 힘센 참나무 뿌리처럼 단단한 근육에. 세 번째는 가장 영리한 바늘보다 날카로운 눈빛에. 너희는 이 사람과 함께 떠날 것이다. 여왕이 명했다. 그가 우리 민족을 먹여주었다. 이제 그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3명의 작은 영웅이 고개를 숙였다. 강력한 마법사에게 도전하여 용기는 키로 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그러나 바다가 그들과 검은 사막 사이에 놓여 있었다. 넓고 무자비한. 생쥐가 건너 헤엄칠 수는 없었다. 여왕이 주둥이를 하늘로 올리며 가늘고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다. 순간이 지났고 구름 너머에서 돌처럼 강력한 바다 독수리가 내려앉았다. 생쥐 민족의 오랜 친구. 그는 인간 키의 3배 너비의 날개를 펼치고 바위 위에 앉았다. 3마리의 용감한 생쥐가 발톱 달린 발을 타고 올라가 힘센 날개 사이 빽빽한 깃털 속에 숨었다. 독수리가 금빛 눈을 여왕에게 돌렸고 여왕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 번의 힘찬 도약으로 하늘로 치솟았다. 그들은 바람을 타고 날았다. 거대한 하늘의 작은 점들, 작디 작은 어깨 위에 온 왕국의 운명을 짊어진 채. 청년은 해안에 서서 마지막 점이 구름 속에 녹아들 때까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다. 희망이 그의 마음에 돌아왔다. 독수리가 궁전 벽 앞 뜨거운 모래 위에 내려앉았고 3마리의 생쥐가 그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그들 앞에 익숙한 대리석 벽이 우뚝 솟아 있었다. 바로 그 구해준 이에게서 도둑맞은 궁전. 문 앞에는 사나운 눈의 경비병이 서 있었고 탑업 그늘에는 어두운 영혼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러나 생쥐들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손가락만한 적을 누가 찾겠는가? 날쌘 생쥐가 돌벽의 작은 틈새를 먼저 찾았다. 하나씩 그들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복도는 그들에게 끝없는 협곡처럼 보였고 가구는 산맥처럼 보였다. 그들은 벽을 따라 달리며 그늘에 숨으며 마법사의 침실에 이를 때까지 나아갔다. 문은 무거운 빗장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아래에 좁은 어둠의 줄이 검게 나 있었다. 3개의 그림자가 그 안으로 미끄러졌다. 그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으며 어떤 마법도 그들의 가벼운 발걸음을 감지할 수 없었다. 마법사의 침실에는 어스름이 지배하고 있었다. 3마리의 생쥐가 침대 다리 옆에 멈추어 조심스럽게 위를 내다보았다.
비단 방석 위에 마법사가 누워 있었다. 잠든 중에도 거대하고 무서운. 그의 얼굴은 영원한 아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발톱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영리한 생쥐가 먼저 알아챘다.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다. 그녀는 시선으로 방석들, 이불 주름, 침대 옆 탁자를 살펴보았다. 비어 있었다. 그때 힘센 생쥐가 발로 동료들을 건드리며 마법사의 입을 가리켰다. 꽉 담은 이빨 사이로 익숙한 청동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법사는 반지를 입 안에 숨기고 괴짝의 자물쇠처럼 턱을 꽉 물고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탐욕은 잠들지 않았다. 보물을 가장 안전한 금고, 자기 이빨의 격자 뒤에 숨기게 만들었다. 세 마리의 생쥐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과제는 불가능해 보였다. 잠든 마법사의 턱을 깨우지 않고 어떻게 벌리게 할 것인가. 날쌘 생쥐가 초조하게 수염을 떨었다. 계획이 필요했다. 세 마리의 생쥐가 침대 다리 옆에 모여 속삭이기 시작했다. 영리한 생쥐가 발을 들었다. 계획이 무르익었다. 그녀가 날쌘 생쥐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날쌘 생쥐는 방 구석의 탁자로 달려갔다. 거기에 기름 항아리가 있었다. 생쥐는 탁자 다리를 타고 올라가 항아리 가장자리로 몸을 기울여 긴 꼬리를 기름에 담갔다. 그 사이 힘센 생쥐는 바닥에서 가벼운 새 깃털을 찾아 조심스럽게 침대로 끌고 왔다. 둘 다 돌아왔다. 영리한 생쥐가 결정적 순간에 행동할 준비를 하며 방석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날쌘 생쥐가 마법사의 얼굴로 올라가 기름 묻은 꼬리를 그의 코 위에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이리저리. 힘센 생쥐는 그 사이 깃털로 그의 목을 간지렸다. 부드럽게, 살짝, 닿을 듯 말 듯. 마법사가 뒤척였다. 코가 찡그려졌고 입술이 떨려렸다. 생쥐들은 숨을 죽이고 얼어붙었다. 그들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기름과 깃털이었고 그들은 적을 재채기로 쓰러뜨릴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법사의 코가 마지막으로 찡그려졌고 귀를 찢는 에취가 터졌다. 입이 벌어졌고 청동 반지가 밖으로 튀어나와 카펫 위에서 딸깍 소리를 냈다. 이 순간을 기다리던 힘센 생쥐가 앞으로 달려가 반지를 이빨로 물었다. 1초. 세 개의 그림자는 이미 복도를 달려 멀어지고 있었다. 마법사가 벌떡 일어나 빈 입안을 혀로 훑었고 분노의 비명을 질렀다. 방석을 뒤집고 이불을 찢고 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생쥐들은 이미 벽의 틈새를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를 향해 모래 위를 달리고 있었다. 세 명의 작은 영웅이 새의 등 위로 기어 올랐고 강력한 날개가 그들을 밤하늘로 들어 올렸다. 마법사가 분노에 휩싸여 방을 뒤집어 엎는 동안 그들은 이미 바다 위를 날고 있었다. 새벽녘에 독수리가 생쥐의 섬에 내려앉았다. 힘센 생쥐가 청년에게 달려가 그의 발 앞에 청동 반지를 내려놓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고 감사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쏟아졌다. 청년은 반지를 가슴에 품고 세 명의 작은 영웅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맹세합니다. 그가 말했다.
너희 민족은 다시는 굶주림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다. 생쥐들이 기쁘겨 찍찍거렸고 여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정직한 말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청년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문질렀다. 익숙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그 앞에 지니가 나타났다. 강력하고 불타는 눈에, 그러나 이번에는 미소를 짓고 있는.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레같이 말했다. 저 마법사는 사악하고 자격 없는 주인이었습니다. 명령하십시오. 힘이 축을 뚫은 강처럼 밀려왔다. 반지가 손가락에 돌아왔고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힘이 아닌 선함으로 권위를 얻은 자의 뜻에 복종하며. 청년이 등을 곧게 펴고 지평선을 향해 눈을 들었다. 사악한 마법사를 여기로 데려와라. 청년이 명했다. 지니는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가 순간만에 돌아왔다. 겁에 질린 마법사의 멱살을 잡고. 마법사는 무릎 위에 쓰러졌고 그의 옛 위엄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 살려줘. 그가 온몸을 떨며 애원했다. 청년은 길고 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사랑과 집과 행복을 훔친 사람이 서 있었다. 분노가 가슴을 태웠지만 고귀함이 더 강했다. 네가 남의 행복을 훔치려 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지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를 먼 무인도로 보내고 모든 마법의 힘을 빼앗아라. 평범한 은둔자로 살게 하라. 그는 그에게 생명은 남겨주었지만 힘을 빼앗아 강력한 마법사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양심과 텅 빈 바다와 단둘이. 청년은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나의 궁전과 나의 공주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라. 집으로. 지니가 팔을 두차하자 세상이 흔들렸다. 빛의 삼광, 따뜻한 바람의 한 줄기. 그리고 청년은 이미 익숙한 대리석 대전 한가운데 서 있었다. 벽이 빛나고 분수가 노래하고 창밖의 정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피어 있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급하고 가벼운. 공주가 자기 눈을 믿지 못한 채 방에서 뛰어나왔다. 그녀는 그를 보았고 달려왔다. 그들은 하나로 합쳐져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꼭 껴안았다. 궁전 밖에서 도시가 탄성을 질렀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왕이 발코니로 뛰어나왔다. 궁전은 긴 항해에서 돌아온 배처럼 무에서 돌아왔고 그 벽 안에서 다시 웃음이 울렸다. 어떤 마법보다도 크게. 이번에는 아무것도 그들의 행복을 흐리지 못했다. 혼례를 7일 밤낮 치렀고 별들조차 하늘에서 춤추는 듯 했다. 늙은 왕은 사위의 지혜와 힘을 보고 기꺼이 그에게 왕관을 씌웠다. 그리하여 청년, 한때 정원사의 아들이었던 그가 왕이 되었다. 세상이 본 적 없는 공정하고 자비로운 왕.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았다. 그의 왕국에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빵을 받았고 궁전 벽 곁에는 매일 저녁 생지를 위한 곡식을 남겨두었다. 청동 반지는 보석함에 보관했지만 종처럼 꺼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지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 동전을 황금배로, 작은 생지를 왕국의 구원자로 바꿀 수 있는 착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왕국에서 모든 이가 알고 있었다. 아무리 작은 친절한 행동이라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로써 이야기는 끝이고 들은 이는 훌륭하도다.